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제5대부터 제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자, 5.16 군사정변의 명분은 결국은 장면 내각의 어떤 분열이 원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어떤 무능한 장면 정권을 믿기에는 너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 성공을 하면서 이때 국가채권 최고회의, 처음에는 이제 군사혁명위원회였죠. 군사혁명위원회에서 국가채권회의 의장이 되면서 민정 이양을 확실히 할 테니까는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이때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활동 종합법도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제 장면 정부 때 이제 계획안이 발의이 됐고, 또 앞서 나가서는 그 앞전에 이승만 정부 때도 1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 또 마련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실시가 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는 제3공화국이 되겠죠. 자, 제3공화국인데 이때 이제 가장 큰 이슈는 한일 국교 정상화죠. 이때가 1965년도네요. 일단 박정희 정부는 가장 급선무가 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즉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미국의 뭐 종용, 또 뭐 어떤 독일, 뭐 이런 서방 선진국가의 여러 가지의 어떤 조언, 뭐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과 수교를 하는 그 와중에 지난 36년간 지배했던 그런 식민지에 대한 사과 내지는 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오로지 돈만 받는데 급급을 한 나머지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반발을 했죠. 근데 그러한 반발을 갖다가 계엄령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그냥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결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갖다가 만들어버렸죠. 정상화 외교를 관계를 막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런 한일 국교 정상화를 그런 이제 막 밀다리기 하는 거죠. 뭐 김종필을 갖다가 파견해서 그 일본의 마쿠 실력자들과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또 뭡니까? 베트남 전쟁이 또 터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에 베트남 파병을 또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 베트남 파병을 요청할 때는 우리 한국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많은 지원을 갖다가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브라운 각서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초반에 대통령이 시작했을 때는 이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팩트다라는 점, 또 기간도 같은 시기였다라는 점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 와중에 1969년도에 6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선 개헌이 되겠죠. 자, 삼선 개헌은 뭡니까? 요 전까지 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중임제로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다시 대통령을 삼선 세 번째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외침이었죠. 이때 야당 측, 즉 김대중을 비롯한 야당 측 인사에서는 3차 삼선 개헌을 상당히 저지했죠. 하지만 결국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실현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고 또 국민들이 일단은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또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삼선 개헌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대표를 누르고 3회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유신 체제가 이제 또 새롭게 나오죠. 자, 이것은 제4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4공화국이지만요. 자,
이때 당시에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되지요. 즉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또 야당 세력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국내 경제는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죠.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7차 개헌입니다. 자, 유신헌법의 내용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고요. 또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이것은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 강화시켰습니다. 자, 긴급조치권, 또 국회 해산권,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갖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부여하고 이거 이런 거의 제왕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니 국민들에 대한 그 반발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강렬했습니다. 가장 최대 정적이었죠. 저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고요. 그죠? 납치 사건은 거의 죽음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이제 불발이 되었죠. 이후락 중앙정부부의 어떤 부장의 어떤 그 조작으로 했던 사건이지만 결국은 김대중 납치 사건은 실패로 되면서 오히려 그 정부가 이제 위기에 몰린 그런 되고요. 이러면서 유신 반대 운동이 더 급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야기시켰고요. 그밖에 민청학년 사건, 민주청년 학생의 준말이죠. 여기에 연루된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죠. 인민혁명당 사건이라 해서 결국 주모자 8명을 갖다가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선고 이후 18시간, 18시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버렸죠. 이건 세계의 헌법이 이날은 죽었다랄 정도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혁당 사건 결국은 훗날 다 무죄임이 다 판명이 되었죠. 이 밖에도 제야 민주인사들이 3.1 민주구국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한 그 어떤 반발은 계속 이제 그 저항은 불사르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남북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독트린 발표 이후에 어떤 공산주의와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냉전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국제적인 흐름 그리고 또 미국의 압력 여러 가지가 있죠. 대외적인 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남북 공동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를 한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원칙에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다? 남한, 북한 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남한은 유신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북한은 김일성 독재체제로 강화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후 1973년도에 6.23 선언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때는 남북한 유엔을 동시 가입하자.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 문호를 개방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결국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1974년도에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이 이제 선행이 되고 또 북한의 상호 불가침 협정과 문호 개방을 또 제의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신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자, 국회의원에서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해서 이제 승리하게 돼서 이제는 어떤 공화당이 독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간 거죠. 이때 YH 무역 사건이 발생이 되죠. 자, YH 무역 사건은 어떤 가발 공장이었는데 이 가발 공장 사장이 결국은 외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일을 했던 여공들이 신민당사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김영삼이 총재를 있었죠. 그래서 김영삼이가 사태를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정부와 이제 대여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리죠. 자, 이 김영삼
국회에서 제명되면서 이것이 부마 항쟁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10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을 맞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2.6 사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신체제는 붕괴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어서 또 한 번 안타까운 대통령이 또 된 거죠. 자,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추진했던 부분, 이쪽 부분은 상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해 보면 업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 또 연 9%에서 10% 이르는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 초석을 이때 마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1977년도에는 수출 100억 불도 달성했고요. 또 1970년도에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서 농민의 어떤 사기를 또 북돋아주고 또 이런 것이 모델이 돼서 후진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되었다는 점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또 뭐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죠. 평화시장에서 직공이죠. 그 시다 이런 하루에 뭐 24시간 중에 뭐 12시간, 13시간 이상 일을 하고 또 쉬는 일요일도 매주 쉬지 못하고 뭐 이런 그야말로 못 배우고 못 살아서 이런 그 무지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일깨워줬던 그런 큰 사건이었죠. 전태일 분신 사건, 또 광주 대단지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학교 무시험 제도도 있었습니다. 하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부터 계속 시험을 봐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그러죠. 그래서 소위 명문고등학교 나와야지도 명문대학교도 가고 했던 시절이 이때였죠. 그러면서 또 반공교육은 또 계속 강화시키면서 이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 때 국민교육헌장을 또 제정해서 선포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어떤 한 면을 우리가 또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규하 대통령은 제10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짧은 약 8개월의 재임을 가진 그런 대통령으로서 그냥 올려봤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가 나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은 제11대부터 제12대까지 역임을 했네요. 자, 신군부의 등장이죠. 자, 5.18 민주화 운동을 같이 엮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더불어서 바로 정권을 잡았던 데가 바로 신군부죠. 그래서 12.12 사태, 즉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 서울이봄이 있었죠. 자,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가 이제 실현된다는 어떤 그런 희망, 그런 그죠? 그래서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했고, 그죠? 당연히 이제 유신철폐 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요 기간까지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고, 당연히 신군부가 그걸 용인을 안 해주죠.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불행한 역사의 한 단면이었죠.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도에 발생이 됩니다. 자, 광주에서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면서 이때 휴교령에 반대하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을 갖다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차별, 폭행, 또 발포, 그래서 결국 시민군들을 조직을 해서 이 신군부들과 치열한 전투 아닌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시민군들이 폭도라고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고요. 결국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해서 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5.18 민주화 운동이 이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18 광주 사태니 폭도니 자, 이것이 이제 다 무마되고 이제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됐죠.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는 제5공화국을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전두환 정부는 정권을 잡은 당시에서 강압 정치와 유화 정책을 갖다가 같이 버무려서 했지요. 자, 강압 통치는 언론 통폐합, 그리고 또 보도 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또 삼천 교육대를 설치해서 저 뭐 전과자라고 해서 잡아들이고 또 그냥 뭐 저 깡패 어째 가지고서 소위 그래서 뭐 군대식으로 교육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도 당했고 엄청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각종 대학생들의 학생운동 또 사회운동을 또 탄압을 했던 그런 강압 통치를 했던 장본인이 또 전두환 정부였죠. 이러면서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또 두발과 교복을 자율하고 또 국외 여행도 자유화시키겠다. 또 정치 규제자들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겠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프로야구, 프로축구, 국군 81 등 많은 부분 또 유화 정책을 한 것도 이제 어떤 사실 드러나죠. 하지만 이러한 전두환 정부는 근본적으로 쿠데타에 이력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근대사의 사건이 터지죠. 자, 6월 민주항쟁 1987년도죠. 우리 1987이라는 영화도 한번 봤죠. 자, 이때 당시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도 터지고 또 가장 큰 사건이었죠. 6월 민주항쟁의 본물을 올려줬던 그런 사건이죠. 박종철 고문치 사건. 그러면서 4.13 호언 발표, 법을 그대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또 이한열 열사, 그죠? 연세대학교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죠. 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크게 터지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는 항쟁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들이 다 이제 시민과 단체들이 다 함께 민주항쟁에 나가게 된 거죠. 결국은 6월 항쟁의 가장 키포인트는 대통령 직선제의 관철이죠. 결국은 이때 민정당이죠. 그 노태우가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은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 거죠. 자, 전두환 정부 때는 나름대로 경제 상태는 뭐 괜찮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볼까요? 자, 경제 정책은 1차,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근데 그걸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3조 호황, 소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현상이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일궈낼 수가 있었어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또 물가 안정도 되었고요.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운이 좋다? 글쎄요.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부정부패가지고 해쳐먹은 것도 많았지만은 또 경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남북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뭐 TV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봤지만은 남북 이산 가족 많이 상봉했죠. 근데 사실은 남북 이산 가족이 최초로 상봉한 것은 전두환 정부였어요. 그리고 이때 뭐 고향 방문도 서로 하고 또 예술 공연단이 서로 결합해서 뭐 유명한 가수들이 북한 가서 뭐 공연하고 했던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전두환 정부 됐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이산가족 찾기 KBS에서 했던 그런 방송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두환 정부 정권 정부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신군부 세력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의 당선이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 이제 김영삼, 김대중 후보와 함께 경선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죠. 자,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5.18, 뭐 폭도, 뭐 사태 이런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노력을 해서 이때 처음으로 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그 청문회가 이제 우리 TV 뉴스 또 생방송을 많이 봤던 그런 우리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했고요. 또 이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 그러면서 북방 외교를 추진했다는 점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이때 노태우 정부 때 공산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외교 관계를 갖지 않았던 뭐 소련, 폴란드, 이런 동부 공산국가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고 뭐 중국
중국과도 이제 이때 이제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남북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요. 자, 77 선언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제 개최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을 갖다가 항시 6.25 전쟁 이후에 서로 그냥 반공 정책에 의해서 서로 적대적인 것을 탈피해서 민족 공동체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북한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의하고, 그죠? 그래서 이때 서로 남북을 연합하자, 그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호의적으로 또 받아들였죠. 남북 연합. 그러니까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는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경제, 문화 부분은 서로 좀 연합해서 한번 우리 한민족으로서 한번 그 통일로 가는 기초 단계를 한번 마련해 보자. 뭐 이런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죠. 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지난 박정희 정부 때 6.23 선언 때 제안했던 내용이 이제 이때 비로소 이제 그 실행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제 그 서로 이제 또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 선언을 또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이러한 그 남과 북의 이런 평화적인 무드를 가면서도 그 북한을 방문했던 뭐 이때 당시에 문익환 목사라든가 또 임수경 한국 외대 학생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넘어간 것은 또 국가보안법으로서 처벌도 하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기조는 일단 남과 북은 대치가 됐지만은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그 서서히 풀어 나가자 하는 그런 기본 그 남북 관계는 이렇게 됐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예,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은요. 자,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출범을 시작을 알려줬죠. 이제는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었죠. 자, 김영삼 대통령은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했고요.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아주 이때 당시에 획기적인 개혁 정치를 실시를 했죠.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전직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것도 실행했죠. 반면에 경제 정책으로서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계속 경제 개발을 추진했던 그런 과정이고, 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좀 빨랐나요? 경제 개발 협력기구 OECD에 가입을 했어요. OECD 가입을까지 한 건 좋았지만은 안타깝게도 1998년도에 그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우리 국가가 부도가 나는 부도 일부 직전을 갖다가 막았던 그런 암울했던 그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제 식민국 식민지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의 그 대북 정책은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슈는 북한의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의를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한과 북한 최초로 그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그 회담이 열 예정이었으나 확정이 됐죠. 하지만 돌연 김일성의 사망으로 그것이 이제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또 북한은 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또 탈퇴도 했고요.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갑자기 잘 나가려다가 경색이 됐던 시점이 바로 또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됐고요. 자, 이러면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또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의 또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의 정부다, 이런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이제 정부가 시작되는 거죠. 자, 최초로 여와 야가 정권이 교체됐죠.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선거를 위해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기였죠. 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시절에는 바로 김영삼 정부의 발기 때 발생한 IMF 사태를 갖다가 빨리 조기에 그 수습하는 것이 가장 당면 목표였죠. 그래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요. 이때 저도 금을 집에 있던 금 은행이라 내 가지고서 돈을 좀 받은 기억이 나요.
괜히 냈나? 그때 그 안 냈으면은 지금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죠? 그냥 한 얘기입니다. 자, 이때 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죠.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여기서 요구한 거죠. 그 신자유주의 정책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이 강대국, 즉 경제 선진국들이 자기네들이 가는 길에 따라와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노사 간의 어떤 어떤 조정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지만서도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많은 비정규직들이 양산이 되고, 그죠? 상당히 이제 그 많은 부작용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때 이때 시작이 돼서 오늘날 현재까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계속 우리들의 지금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의 가장 빛나는 어떤 성과라 그럴까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위 협력 정책이죠. 독일의 그 통일 사례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협력 정책이죠. 뭐 이때 그 현대그룹 정주 회장이 뭐 소떼를 불고 자기 고향 방북도 했고, 그죠? 이러면서 어떤 그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평화 무드를 계속 간 거죠. 또 이때 또 금강산 관광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었죠. 뭐 사건이라고 그죠? 2000년 6월 15일 최초로 남과 북이 정상이 회담을 개최했죠. 자, 이것은 상당히 이때 당시에 TV를 보던 우리 모든 국민들은 상당히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장면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이때 당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남과 북의 어떤 평화적인 그런 무드는 상당히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가 되었죠. 또 이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던 것도 있었죠. 그죠? 이때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즉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또 경의선도 복구, 그죠? 그래서 상업, 무역 이런 것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제16대죠. 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캐치프레이즈란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한미 FTA 협정이 이때 당시에 있었고요. 또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물론 이건 시한부예요.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동안 왜곡되었던 사실과 또 은폐되었던 사실 같은 걸 갖다가 진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죠? 특히 뭐 친일파 같은 경우에도 잘 정리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전임 김대중 대통령이 일궈놨던 그 대북 화해 정책, 즉 협력 정책을 갖다가 개성을 해서 남북 교류를 계속 확대를 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실현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그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북 관계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제 경제인 출신이죠. 그래서 실용 정부를 또 추구했죠. 그래서 6공화국의 5번째 정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5공화국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가 제5공화국이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6공화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또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이게 5번째 정부 맞죠? 자,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10년도에 서울에서 그 G20, 즉 서방 선진국들이 정상회의를 개최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라는 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임 말기쯤에 독도를 방문했죠. 독도는 뭐 상당히 첨예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죠?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그래서 제가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유튜브로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에 대해서 제 방송을 한번 참고 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일본의 반발을 초래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도 있죠. 뭐 지금은 더 심하죠. 일본과의 관계는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남북 관계는 서로 남과 북이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대북 관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말로는 떠들었지만 결국 또 북한이 또 요때 말로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또 핵실험을 또 강행했죠. 그리고 또한 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일궈냈던 남북 서로의 그 관광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그 또 남한의 또 관광객이 또 여성 관광객이 또 피살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이 돼 가지고서 남북 관계가 갑자기 또 악화가 됐던 시기가 또 이명박 대통령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뭐 시험 문제를 뭐 이렇게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쪽의 부분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이것이 근대사에서 또 많이 또 출제되는 부분을 제가 좀 집어놨어요. 그래서 꼭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그 대통령만 알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재임 시절 때 있었던 그런 큰 사건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쪽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